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 관련한 주제, 현대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물론 요 다음 단원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자, 남북의 통일 논의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지 47번째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제목은 치킨 게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킨을 먹으면서 하는 게임인가 보나요? 치맥 게임인가?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치킨 게임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차가 정면 꽝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운전자들 충돌하기 전에 대결을 벌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뭐냐? 정면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무섭다고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런 거를 치킨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예전에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 나올 때 나온 그런 영화에서 나온 걸 주제로 하여 겁쟁이를 가리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붙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피해를 무릅쓰고 경쟁하겠다. 내가 충돌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겁쟁이는 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겁쟁이는 되지 않겠다.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치킨 게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치킨 게임을 벌였었어요. 유럽의 대표적인 라이벌 국가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1300년대, 400년대까지 1500년대, 1500년대 쭉 1600년대, 1700년대. 이거 뭔지 아세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전쟁이 벌어졌었던 빈도, 그 다음에 기간을 표시한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전쟁했어요. 이들은요, 정면 충돌 계속 한 겁니다. 곁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충돌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이 국가를 우리가 제압하겠다. 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무력 충돌, 갈등, 전쟁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랬던 이들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이거 치킨 게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994년 영국과 프랑스 간에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됩니다. 채널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터널이 개통이 돼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이제 터널을 연결하는 겁니다. 양국 간에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 간의 이익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교류할 수 있게끔 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프랑스도 영국에 교류하는 이런 빈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양국이 상호 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저 터널 쭉 개통하면서 이제 교류가 증대되고 서로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더욱더 크게 하는 이제 치킨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동아시아 일대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었던 표현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는요,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죠. 그죠? 반도 국가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주요 강대국들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국가는 없어요.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교역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요거를 잘 활용하는지 여부가 민족의 번영을 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납니다. 또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죠. 반도는요. 대륙으로도 진출하면서 많은 대륙의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반도 국가인가요?
반도국가 맞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지형. 아니지. 북한과 분단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반도국가가 아니에요. 섬나라예요. 예, 섬나라예요. 고립되어 있어요. 바다론 유리한데 육로로 갈 수가 없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륙 간 교역 이런 것이 차단되니 당연히 운송 물류 비용이 비싸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필요함,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겠다. 그동안 우리와 북한은요, 계속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냉전 체제 때 특히나 우리와 북한은요, 계속 갈등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계속 군사 도발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도 이제 이들과 맞서서 지지 않겠다. 물론 어느 순간 보니까 경제력이 넘사벽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치킨 게임인 게 너무 많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손해가 되는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북한을 잘 서로 우리도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도 우리를 활용한다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 북한이랑 통일되는 거 싫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북한과 통일하는 게 뭐 우리의 소원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었는데 요즘 이제 좀 어리고 젊으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이 북한과 무슨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그래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쟁은 아니잖아. 그치? 북한이랑 통일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존중. 그러면 전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전쟁은 아니니까 북한과 통일을 하던, 교역을 하던, 안 하던 한반도의 평화는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가 치킨 게임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 단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과 북의 관계. 지금 우리가 현대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 현대사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의 정부를 세우는 것. 근데 정부는 세웠는데 분단이 됐네. 우리가 만든 국가 반쪽짜리 정부로 출범을 한 거예요. 현대사의 이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네.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그죠? 전쟁의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이미 이전 세대 때 우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승만 정부 때의 통일 정책은 어떤지요? 이승만 정부 통일하겠다예요. 근데 여기서 통일하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북한과의 통일 얘기, 그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을 하는데 제압해서 통일하겠다. 북진 통일, 즉 전쟁 또 하자야. 6.25 전쟁 때 전쟁? 여기서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제압했으면은 완전한 통일 국가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북진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반공을 강조하면서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고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치킨 게임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일을 할 거면 북한과 대화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이 이승만 정부 때 북한이랑 대화하자고? 북한과 내통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고 대화하자는 건데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네? 무슨 전복이요? 대화를 하자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네? 체포. 당시 조봉암의 진보당이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는 것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는 좀 극단적이죠. 그래, 북진 통일만이 통일이다. 대화에 의한 협상 이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한다. 이렇게 본 거죠.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없겠죠. 대치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러다가 잠시 장면 내각이 등장하죠. 이 장면 내각 때에는요.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라는 민간에서의 요구들은 많을 때예요. 그럼 북한과 대화했습니까? 그러기엔 기간이 너무 짧아.
자, 요구는 왜 맞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 출범했었던 장면 정부는요, 민주화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면 내각 때에는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북한에 가자. 북녘 동포들이 남으로 와라. 서로 교류하자. 이런 게 민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때는 일제강점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통일과 관련한 정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북 총선거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긴 했는데 물론 한 건 아니에요. 이땐 기간이 짧았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북한과 대화 거부 이런 거였단 말이지. 본격적인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박정희 정부 1960년대 때에는 북한과의 대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뭡니까? 19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예요. 자, 1960년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때에는요, 반공의 이념이 중요하게 쭉 여겨졌었죠. 공산주의 물리쳐야 된다. 북한 물리쳐야 된다. 반공의 이념이었었단 말이지. 이게 박정희 정부의 중요한 특성, 목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 반공이라는 이념, 이것이 서서히 희석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앞서 닉슨 독트린이란 거 봤죠? 닉슨 독트린,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미군 좀 발 뺄게. 왜냐면 중국이랑 좀 우리 친해지고 싶거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이 조금씩 완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냉전이 완화된다, 탈냉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이게 1970년대쯤부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요. 북한과는 대화를 왜 해야 되지?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북한과 대화해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뭐 대화 안 하고 싶은데 말도 안 통한다. 얘는 너무 막 답답해 죽겠고 얘는 좀 비정상적이야.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산가족 문제 때문에요. 이산가족은 글쎄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남아 계신 분들. 이산가족은 가족인데 6.25 전쟁 때문에 아예 떨어져서 실향민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과 멀리 떨어진 이런 분들을 이산가족이다라고 하죠. 이산가족 문제라는 거는 너무 인도적인 문제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문제죠. 아니 왜 동물에 대해서 뭐 병원 지원해달라 막 이런 거는 왜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이산가족은 더 본질적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이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교류는 좀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가네. 이런 최초의 시도가 남북 적십자 회담이에요.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국제단체예요. 적십자사가 중심이 돼서 교류하자. 이산가족 문제 상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회담이 최초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처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도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탈냉전, 냉전이 완화되는 거 이거는 거슬 수 없는 대세구나. 그래서 깜짝 발표했다라고 앞서 소개했었죠.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요 맥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이념을 강조했었어요. 박정희 정부, 자신들이 집권해야 되는, 박정희가 집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삼았었냐? 내가 물러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 박정희를 중심으로 공고한 체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반공의 논리였었는데, 근데 북한과 대립할 수 있는 이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박정희 정권이 비밀 특사를 평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해요. 이걸 발표하는 거야. 뭐라고? 국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통일됩니다. 왜 갑자기 통일입니까? 된다고요. 믿어보세요. 그런가?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통일을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면 큰일 납니다.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하죠. 예.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거 앞서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1970년대 유신체제 출범 직전이에요.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거예요.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자,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면 자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방향으로 이런 원칙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 남과 북이 합의를 했대요. 이렇게 발표한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진짜? 북한이랑 합의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비밀리에 이거 했어, 사실. 정말이네요? 통일되나요? 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통일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결국 이제 독재의 논리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는요, 남과 북의 최초의 합의로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제 대화를 하겠대요. 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겠대. 대화 기구를 만드는 것에 합의도 할 겁니다.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이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70년대 접어들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했다 그랬죠. 그래, 유신체제. 북한도 마찬가지요. 북한도 김일성 판 유신체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남한 쪽에 박정희, 북한 쪽에 김일성, 이 양 독재자가 독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깜짝 쇼였던 거예요. 이게 진짜 통일할 생각이 아니었던 거야. 어쨌든 합의는 했으니까 이게 후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긴 한다.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요, 이 유신체제 접어들 때 어떤 선언을 해요.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 북한에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국가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라는 얘기하거든요.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자. 자, 유엔 동시 가입 이슈는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요, 유엔에 우리가 가입하진 않아요. 그래요? 국제연합 유엔에 꽤 오랫동안 가입을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박정희 정부 때 북한과의 이런 대화가 있었고요. 합의를 하게 되는데 남과 북이 독재를 하면서 이후에 이 합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사이는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진짜 대화하려는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원래 모습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전두환 정부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때요,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에 좀 홍수가 좀 많이 나요. 왜 여름철에 막 홍수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해를 입은, 피해를 입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자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었던 거지. 이때 북한이 갑자기 우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남조선 도와줄게, 좀. 갑자기? 좀 도와주고 싶어서. 북한이 이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좀 막 이제 고립될 때거든요. 예. 외교적으로 막 고립될 때, 뭔가 국제사회에 막 사고를 많이 칠 때예요, 이제, 북한이.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었나 봐요.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혜물자 지원해주겠다. 아니 또 뭐 지원해준다니까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예, 받아요. 뭐 답례품도 좀 주고 뭐 그래 뭐 이참에 뭐 대화하나? 이렇게 조금씩 오고 가다가 얘기한 거야. 진짜 필요한 거 하자. 뭐가 필요해? 남과 북에 진짜 필요한 거.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북한도 이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거야, 이때. 북한이 이때 좀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상봉이 최초로 있었던 게 언제냐? 전두환 정부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 어쩌다가 수혜물자 지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생각보다 조금 발전했네요.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남과 북의 교류, 관계 개선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노태우 정부는 앞서 본 것처럼 북방 외교 정책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봤었어요. 그죠? 북방 외교 정책이 공산권과 수교하겠다라는 정책이죠. 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시기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사실상 끝나요. 이때 독일이 통일되고요. 소련이 붕괴돼요.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예. 이게 공산권이 이제 다 분열되는 거야. 그리고 무너지는 거야. 이게 북방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배경이었단 말이지. 그래, 노태우 정부가 선언합니다. 이제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대화하겠습니다. 7.7 선언이에요. 예. 북한을 협력의 대상, 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 이거. 치킨 게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7.7 선언으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서 몇몇 사안들의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합의예요. 합의가 3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기로 해요. 유엔에 가입한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유엔에 가입한다라는 의미가 대체 뭔가? 그래, 그냥 외워도 되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알고 보면은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자, 유엔에 가입한다라는 거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유엔에 어떤 자격으로 가입하는 거냐? 당연히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의 회원 자격은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엔의 국가로 가입한다. 유엔에 가입한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전에도 우리는 인정을 받고는 있었는데 그 유엔이라는 국제단체의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990년대까지 왜 여태까지 유엔에 회원 가입을 안 했냐?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은 북한도 가입할 것 같아. 북한도 사실상 인정받은 상태거든요, 이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입하면 북한도 가입하니까 우리와 북한이 둘 다 유엔의 회원국이 돼버려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냐고. 무슨 문제냐. 한반도, 지금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예요. 한반도 맞잖아요. 아니? 아니야? 왜 아니야? 한반도의 절반이 우리 영토죠. 북한 쪽도 한반도잖아요. 그럼 북한은 뭐야? 불법 단체가 돼요. 네. 봐봐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 쪽은. 그러면 북한은 뭐야? 실체가. 그러게? 예. 그냥 불법적인 어떤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면은 뭐가 많이 꼬여. 근데 유엔에 가입을 해. 북한도 가입해. 그러면은 우리와 북한이 우리는 북한을 국가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유엔에 가가지고 북한이라는 국가로 인정하면서 상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응? 나만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얘는 안 가입하고 내가 가입하면 얘도 가입할 거고, 그지? 제가 가입하면은 나도 가입은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뭔가 눈치 게임처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린이날 막 이럴 때 놀이동산 갈까 말까. 이 놀이동산 가면은 사람 많아서 안 가. 아유, 안 돼. 거기 가면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냥 이거 막 들어가는데도 막 1시간, 뭐 기다리는 거 1시간 고생만 해. 안 가. 근데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잖아요. 뭐 갑자기 사람이 없어. 어린이날인데. 왜? 사람들이 아유, 많아서 안 가. 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안 간 거야. 이 어린이날인데 완전 꿀이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야겠다. 그러면은 엄청 몰려요. 눈치를 잘 봐서 행동해야 돼. 눈치를 잘 봐서 행동해야 돼. 유행 가입할지 말지. 그래. 치킨 게임 안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통 크게 결정하자. 같이 가입해서 국가 대 국가 상대하자. 그래요. 동시에 가입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별개의 독립국가로 인정한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이렇게 같이 바라보자, 국가로 상대하자라는 것처럼 이제 합의는 했는데 북한과 따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요. 뭐라고 하냐? 우리 국가와 국가 간의 별개의 국가 관계는 아니야. 유엔에 가입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우리의 관계는 좀 다른 거야.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남과 북의 관계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야. 그러니까 상호간의 체제는 인정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정적이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이에요. 잠깐. 특수관계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잠깐 있는 관계라고. 특수한 관계라고. 잠깐 있는 관계?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될 건데? 통일이 되겠지. 여러분, 잠정적인 특수관계가 마치 이런 겁니다. 남자 여자 만나요. 소개팅을 해. 또는 뭐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호감이 조금씩 싹트고 밥도 좀 먹고 영화도 좀 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디 놀러 가고 나들이도 한번 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데이트하고 있죠. 그렇지? 데이트를 하면서 약간 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약간 뭐 손도 이렇게 막 살짝 잡고, 그러면서 막 톡을 보내면서 막 하트도 막 살짝 한번 날리고. 이거 뭐죠? 사귀는 건가 아직?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서로 막 약간 꽁냥꽁냥 막 이런 거 하고 있죠. 썸이죠. 썸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남남은 아니고 통일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사귀어보자 언젠간. 하나가 돼보자 언젠간. 지금은 잠깐 썸.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요.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죠. 상호 체제를 인정해야죠. 무슨 얘기냐? 썸에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응? 썸을 타는데 서로 간에 막 이제 조금씩 막 애정이 막 고조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막 사귈 것 같아. 예, 좀 있으면 사귈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말에 이 오빠 보면은 사귀자는 얘기 할 것 같아. 근데 왜 사귀자는 얘기 안 하지?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못 참고 물어봤어. 오빠 이번 주 바빠요? 그랬더니 일이 있대. 미안하대.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봐야 되나? 물어본 거야. 이번 주에 뭐 무슨 일 있는데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이번 주에 중요한 소개팅이 있거든. 잘못 들었나? 나랑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소개팅을 한대. 미안해서 다음 주에 보지. 이거는 국로 위반이죠. 몰래 할 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죠. 상호간의 체제를 부정해서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가침이에요. 서로 침략하고 자극하지 말자예요. 예.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노태우 정부 때 상호간의 관계를 제대로 규정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남북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실 건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무력에 의해서 침략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데 침략하면 어떡해? 침략 안 하는 길로 합의했잖아. 아니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핵무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안 하기로 하는 게 낫겠지? 당연하지. 남과 북이 또 다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에요. 핵무기는 갖지 말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치는 하고 있으니까 군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핵무기는 안 돼. 그거는 우리 선 넘었잖아, 솔직히. 그거 안 하기로 하자. 알았대. 이상하다. 뭐가요? 그럼 북한 지금 왜 핵무기가 있는 거지? 예, 위반한 거예요. 예, 합의 위반이에요. 아무튼 합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노태우 정부 때의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뭐죠?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요, 통일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하기도 해요. 요거는 간단히 이해만 하고 읽어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또 다른 숨어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해요. 무슨 얘기냐? 이 김영삼 정부 때 남과 북의 가장 지위가 높은 통치자가 만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김일성.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만나서 더 좋은 얘기를 해보자. 근데 김일성이 죽어요.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김일성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좀 뭔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측의 김일성, 북한 측의 우두머리가 죽은 게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막 대화할 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문을 보내야 돼? 아니면은 뭐 잘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약간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는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정권이 했었던 정말 중요한 정책, 햇볕 정책이에요. 자, 이 김대중 정부는 남과 북의 치킨 게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이에요. 이 햇볕 정책은요, 우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화예요. 뭐냐면은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한 거죠. 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자신합니다. 내가 강력한 바람으로 날려버리면 된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옷을 따뜻하게 막 잡고 있는 거죠. 해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따뜻하게, 뜨겁게, 더워서 알아서 벗는 거예요. 자,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하겠대요. 왜 개선해야 되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도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아니, 북한이 자꾸 군사 도발 일으키려고 하고 실제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핵실험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대륙 쪽으로 우리 진출도 못하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북한이 친구가 많아지면은 얘가 좀 성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북한은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왕따 국가처럼 됐잖아요, 지금. 그때도 비슷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아, 내가 너 친구들 많이 소개시켜줄게. 문을 열어. 내가 햇볕을 쬐줄게. 그러면 너 옷을 벗고 친구들 많이 사겨. 그러면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될 거야. 이런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북한에게 손을 먼저 내미겠다. 북한아, 손을 잡아. 그리고 같이 나가자. 계속 닫아있지 마. 그러면 한반도도 안정, 우리도 좋다. 좋은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타이틀에 걸고 시작했어요. 이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대. 이때 민간의 기업가가 이런 거 할 거 있는데요. 정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향민이에요.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데 그게 휴전선 이북이에요. 예, 여기 실향민인데 근데 어린 시절부터 돈 벌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소 팔아가지고 몰래 요렇게 해가지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실향민이 됐대요. 이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일군 접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이 소로 갚겠습니다. 북한 당시 이제 김정일인데요.
접촉을 한 겁니다. 정부도 허락을 하고 지원해 준 거예요. 소를 북한에다가 주겠다예요. 이게 이제 소떼 방북이거든요. 소떼를 이끌고 방문을 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예. 그럼 북한에게 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기업가잖아요. 김정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현대그룹이, 우리 현대가 북한의 명산 금강산을 독점 개발하고 싶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는요, 여기 관광사업 통해서 돈도 벌겠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관광상품이 개발되니까 외화도 벌 수 있겠고, 치킨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강산 관광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이게 김대중 정부 때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하고 있죠. 그래. 당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뭔가 호의적인 태도가 보여. 이때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됩니다. 남북의 정상, 우두머리들이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얘기하고서 합의문에 이르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 평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합의를 하냐? 통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의 플랜이 있겠고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의 플랜이 있겠죠. 그 중에서 비슷한 거를 모아서 이거는 비슷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발전도 하자. 남과 북이 치킨 게임 안 하고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 하자. 말만 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업지구라고 불리는. 이게 왜 윈윈이 가능한가? 개성은 북한 쪽이죠. 휴전선 바로 이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쪽에 가장 가까운 북한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공장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기업이 거기다 공장 지어주면은 북한만 좋고 우리만 돈 쓰네요? 아니야 그게. 네. 우리 기업들은요 국내에서 공장을 돌리기 불리한 것들이 점점 생겨요. 왜?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니까 임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막 동남아, 중국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이런 데 해외 공장을 지으면 생기는 문제가 말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말 안 통하면 막 충돌 생기고 이게 기업들 운영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래. 그리고 막 동남아 이런 데 하면 물류 비용도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배나 비행기나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지. 근데 북한은 말이 통해. 문화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밥 먹을 때 뭐 김치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네. 그리고 물류 비용? 휴전선만 통과하면 돼요. 여러분 휴전선이 되게 가까워요. 서울에서. 진짜로. 차 타고서 쭉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가면은 뭐 1시간 몇 분이면은 휴전선 근처 가요. 가까워 되게. 그렇지. 고기만 넣으면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도 이득이다요. 북한은 뭐예요? 외화를 벌 수 있잖아. 애들 지금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 서로 윈윈이 가능할 수 있겠네? 개성공단이에요. 또 경의선.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섬나라인데 해저 터널 이런 거 연결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채널 터널 연결했다 그랬죠. 예. 영국은 섬나라인데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도국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섬나라라고 지금. 예. 대륙으로 연결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 경의선으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만 가겠어요? 중국, 러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거야. 그럼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여기에서 이거 좀 통행료 좀 주면 안 돼? 주면 돼. 줄게. 다 줘도 돼. 왜? 그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북한 퍼주기 아닙니까? 그래요.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윈윈 게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보건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요.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가동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 두 대통령이 당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그 정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합의했었던 게 14남북 공동 정상선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언은 이전의 합의를 더 구체화시켜서 경제협력을 늘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득을 얻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네? 진짜 북한 나빴다. 그치? 이렇게 잘하면 됐었을 텐데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래. 북한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안전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북한이 자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음 정권 때 합의들이 무산되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까지 이어지기도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이 합의가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무력 충돌 또는 가끔 등장하는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도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통일과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보고요.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통해서 통일과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북괴대, 옛날에는 북괴다 이렇게도 불렀대요. 북한 괴뢰군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속히 수락하고 뭔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나 봅니다. 평화통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회담, 적십자사가 회담을 제의했대요. 적십자 회담이에요. 아하,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과 관련한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제안을 했구나. 이게 뭐냐? 1970년대 접어들어서 등장했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 제안. 그리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북한 쪽과.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발표를 하죠. 통일의 원칙 발표. 7.4남북 공동성명. 이런 거 발표하겠죠. 그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남북 적십자사 회담. 그리고 7.4남북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했었던 그 발표, 깜짝 선언 그거였었습니다. 그리고요, 7.4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했었던 것 중에 앞으로 남과 북의 관계, 대화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대화기구를 만들게 되니 바로 요거죠. 남북조절위원회. 요것을 둔다.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내용들이었습니다. 니은은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하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이어진다. 리을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나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서울 올림픽의 감명을 전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요 3년 전에 있었대요.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북한이 하지만 중간 단계 뭔가 필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서울 올림픽 이 정권 때 그리고 유엔에 가입했대. 그러면은 이분은 누군가요? 노태우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통일 노력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는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세 가지 합의가 있었다 라고 봤었네요. 그래요. 이번에 있네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네. 나머지를 보자. 1번.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 김정일 만났죠. 3번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요.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요게 가동이 될 겁니다.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보건 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의 북한과의 합의, 경제협력이에요.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등장했었던 내용으로 앞서 봤었죠.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자, 5번에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전두환 정부 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3번 문제. 가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정부 뭔가 보니까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대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누구일까? 2002년 한일 월드컵, 경의선 복원 사업 착공,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도 앞서 봤었지요. 자, 이게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에 합의하게 되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통일의 방법은 남과 북의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합의한 거죠.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남북 기본합의서 서명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호간의 불가침, 상호 체제를 인정하자, 썸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것에 합의했었죠. 이번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 이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되고요. 3번의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봤었죠. 5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실시, 이것도 앞서 봤는데 전두환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답은 4번. 4번 문제입니다. 가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77선언을 발표했대요. 가 학생이 얘기합니다. 77선언은 북한과 치킨 게임 하지 말자. 북한과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자. 우리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77선언, 북방 외교정책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산권과 수교하겠다. 북한과 관계 개선하겠다. 이게 77선언.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대요. 그래. 공장을 직접 가동하자. 이런 것에 합의했었던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고요. 요것이 가동되는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제일 처음,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 나가다 순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일과 관련한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 마지막 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